최근 회춘 노력에 있어서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미국의 46세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2013년 자신의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1조 원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그는 젊음을 되찾고 싶어 2021년부터 매년 27억 원씩 투자해 왔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매년 본인의 항노화를 위해서 네네. 얼마 투자했다고요? 27억 원이요. 아,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 볼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입니다. 브래드 피트와 네. 케이트 블란쳇, 틸다 스윈튼이 열연한 작품인데요. 일단 여기서 끝났네요. 브래드 피트의 케이트 블란쳇의 틸다 스윈튼이 만났다. 그렇죠. 이거 안 엄청난 재밌을 수가 명배우들이 없죠.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목처럼 한 사람이 신체 나이를 거꾸로 먹는 기이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노인으로 태어나서 점점 젊어지는 건데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건 역시 연출력 덕분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나를 찾아줘 등을 연출한 미국의 명감독 데이비드 핀처가 연출했습니다. 평단가 관객으로부터 두루 호평받으며 제작비의 2배에 달하는 4,600억 원의 티켓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작비가 많이 들었구나. 네네. 세 분 중에 누구 팬이에요? 우리 박창현 기자는. 저는 틸다 스윈튼님을 예전에 칸 영화제 갔다가 먼 발치에서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직접 봤다고요? 네. 가서 칸에? 네네. 잠깐만요. 박창현 기자 칸에 왜 갔어요? 취재하러. 어디 출연했어요? 취재하러 왔죠. 취재하러. 여러분은 지금 칸에도 가본 네. 틸다 스윈튼을 육안으로 목격한 박창현 그렇습니다.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틸다 스윈튼 원픽. 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얼굴 안에 그렇죠. 귀족적이면서 아름다우면서 또 보이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구의 진짜 사람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천상 아름다움니다. 언니 팬이에요. 스윈튼 언니. 자, 시간을 거스르는 한 남자의 얘기. 이게 사실 소설 원작이잖아요. 네네. 소설도 메가 히트작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서 또 어떤 가느다란 끈을 이어서 경제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항노화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젊은 상태를 가급적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생체 모니터링 기술과 줄기세포 연구 등 인류가 젊게 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또 벤자민 버튼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그 버튼이 단추라는 의미입니다. 진짜요? 네네. 실제 벤자민을 벌인 생부가 단추 공장 사장이었는데요. 어디 나오지 이런 내용이? 이거는 그 중간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래요. 제가 안 보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건너뛰었나? 저 이 영화 여러 번 봤는데. 네네. 그는 단추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것으로 나옵니다. 단추라는 건 우리가 평상시에는 별로 의식하지 못하다가 떨어졌을 때에야 어떤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 사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좀 단추와 관련한 여러 경제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시고요. 아울러 이 영화는 죽음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현대인은 삶을 잘 마감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이와 같은 웰다잉 트렌드도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완전 얘기되네요. 항노화, 웰다잉. 그렇습니다. 자, 내용부터 볼게요. 예, 이 영화는 주인공 벤자민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면서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괴물이라고 여겨서 버렸는데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90대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놀랐을 것 같긴 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우와 이 얼굴이 뭐야 싶은데 그 네네. 교회로 갔을 때 그런 장면 이런 것들 다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깜짝 놀라기는 했겠다요. 공감은 하는데 아기를 버리면 어떡해요? 네, 아버지에게는 그를 버린 이유가 하나 정도 더 있습니다. 출산 도중 아내가 사망했거든요. 그 책임을 어쩌면 노인의 얼굴을 하고 태어난 자기 아들에게 묻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책감과 원망을 아들에게 투영했다. 네. 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안타까운 아기, 90대의 얼굴을 한 아기를 누군가가 키워주겠죠? 네, 양로원의 한 여성이 자식으로 거둬들이는데요. 그래서 벤자민은 자신이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노인인 줄 알고 자랍니다. 자기 주변에 온통 양로원 노인들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사랑이 많은 양부모 덕분에 유년기에 꼭 필요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피아노도 배우고 또 사람들을 사귀면서 성장한 것인데요. 양로원을 가끔 찾아오던 또래 여자 데이지에게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그녀가 양로원에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래 여자. 네.
네. 그렇죠. 아, 또래 네, 근데 여자라는 표현 이거 신선하네요. 네. 그래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가면 그러면은 이분은 점점 회춘하십니까? 네, 지팡이에 몸을 맡겨 살아가다가 7살엔 스스로 걸어서 양부모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요. 일반인은 20대의 신체 기능이 보통 절정에 달했다가 이후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무기력감 같은 걸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벤자민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태어났다가 점점 젊어지니까 점점 충만감을 느끼게 되는 어. 것이죠. 독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뒤에는 뱃일을 하기도 하고요.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에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이처럼 늙은 채로 태어나서 점점 젊어지는 삶에 비록 익숙해지려는 찰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그를 버린 아버지가 찾아온 것인데요. 와. 아버지는 아들을 버린 자신의 과거를 사과하면서 단추 회사를 비롯한 자기 전 재산을 남기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그래요. 이게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여지를 줄 줄은 몰랐어요. 역시 늘 저의 예상을 빗나가는 박창현 기자인데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남자의 이야기 진짜 발상이 기가 막혀요. 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일대기형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보여주는 거죠. 뭐 최근에 우리가 그 어떤 그 달리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개한 포레스트 검프 같은 영화도 이런 일대기형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는 관객에게 주인공과 함께 삶을 한번 살아낸 듯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데요. 약 2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다른 인생을 한번 사는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한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브래드 피트는 이런 일대기형 영화에서 두각을 드러내왔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인생의 유한성과 반복성을 이야기한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도 열연했습니다. 어떤 그의 연기 스펙트럼이 열혈 청년부터 인생의 회한을 느끼는 중년까지 모두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영화 감독 데이빗 핀처 팬이네요, 제가. 아, 팬이죠. 이 나를 찾아줘 영화도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했지 싶잖아요. 네. 역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도 마찬가지고, 야, 소셜 네트워크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역동성이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데 그렇죠. 그 와중에 굉장히 우리가 긴박하다는 느낌이 쭉 있잖아요. 진짜 그 플롯의 힘을 제대로 와. 보여주는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 데이빗 핀처 좋아했네. 네. 아, 나이 들수록 젊어지는 벤자민이 요즘으로 치면 그러네요. 항노화라는 꿈을 이뤘네요. 네, 우선 벤자민 버튼을 연기한 브래드 피트부터 어떤 안티에이징의 아이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각종 외신은 브래드 피트의 얼굴이 갑자기 팽팽해진 것을 두고 그가 페이스 리프트 수술을 받았다고 추측을 했는데요. 저는 좀 어색했어요. 네. 네. 이 시술은 피부의 일부를 제거한 후에 늘어난 피부 조직을 팽팽하게 당겨서 주름을 줄이는 수술입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우와. 하는데요. 실제 브래드 피트의 최근 사진을 찾아보시면 63년생의 얼굴로 믿기지 않을 만큼 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다만 브래드 피트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그의 지인들은 그가 담배를 멀리하는 등 뭐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을 한 덕에 더욱 젊어졌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데 공식 입장을 내놓겠어요. 스타들이 안 내놓죠. 네. 그리고 담배를 멀리하고 건강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데 피부과로 자주 간다. 이게 있겠죠. 그렇겠죠. 예. 자, 실제로 안티에이징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건 저도 피부로 느끼거든요. 네, 리서치 전문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안티에이징 마켓은 2021년 90조 원에서 2027년 130조 원까지 무려 50%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더 오래 살아야 하는 만큼 기왕이면 젊은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싶겠죠. 이 시장의 성장세는 생명공학과 유전자 편집, AI 기술 등의 발전이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 비해서 자기 외모와 건강에 돈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점도 이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하면 대표 주자들이 누가 있죠? 안티에이징에는 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생명공학 스타트업 알투스 랩스가 있습니다. 2022년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를 비롯해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4조 원의 투자액을 조달했는데요. 이거는 그 바이오 기업이 조달한 최대 규모의 투자금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자란 체세포에 유전자를 투입해서 초기 세포로 되돌리는 연구입니다. 세포를 회춘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노화를 늦춘다는 의미의 안티에이징보다는 세포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리버스 에이징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네요. 이 밖에 노화 세포 제거 기술을 개발 중인 레트로 바이오 사이언스는 샘 올트먼 오픈 AI 창업자에게서 2,500억 원의 투자를 받기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또한 향후 수억 달러를 안티에이징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티에이징의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뭐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도 들어갈 텐데 네네. 요즘에 증시 어려운데 진짜 비만 치료제 같은 걸 잘 만드는 제약사는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시장성이 크다는 얘긴데 정부 차원에서 이걸 지원하기도 합니까? 예, 미국, 영국, 일본 등 각국 정부가 항노화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명에 따라 설립된 해볼루션 재단이 매년 1조 원 이상을 노화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해볼루션은 헬스와 에볼루션을 섞은 말로 양질의 삶을 추구하려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비전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노화치료융합연구단의 예산이 올해 외려 더 삭감된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아직 국가 차원의 항노화 시장 선점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뷰티 강국인 만큼 여러 가지 그 뷰티 디바이스가 안티에이징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데요. 뭐 최근 한 증권사는 국내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판매량이 2028년 17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작년 판매량이 90만 대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오. 최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해 2조 원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면서 어떤 뷰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기업도 API? 이런 네. 그렇게 얘기해도 네. 되겠습니다. 홈케어 디바이스의 수출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상장에 성공했고 해외 수출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아마 기기 한두 대씩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진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일단 좀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정부에서 헤맸던 것처럼 이야. 부와 권력을 거머쥔 사람일수록 젊어지려는 노력에 더 많이 경주하겠죠. 진나라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진짜. 네. 네. 최근 회춘 노력에 있어서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미국의 46세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2013년 자신의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1조 원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그는 젊음을 되찾고 싶어 2021년부터 매년 27억 원씩 투자해 왔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매년 본인의 항노화를 위해서 네네. 얼마 투자했다고요? 27억 원이요. 27억 투자하면 젊어져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통장에 1조 원 있다고 생각하면은 매년 27억 원씩 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잔돈으로. 네. 네. 매일 영양 보충제를 수십 개씩 복용하고 매월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약을 매일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매월 그렇죠. 한 번씩. 네. 자기 아들과 아버지까지 3대에 걸쳐서 혈액 교환 실험을 하기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안티에이징의 진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결과인지 그는 심장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10살 어리고 피부 나이는 20살 어리며 구강 건강은 30살 어리다고 나왔습니다. 다만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2018년 사진과 2023년 사진, 2024년 사진을 각각 올려서 언제가 가장 젊어 보이냐고 네티즌 투표를 받았는데요. 과반수가 2018년 사진에 투표를 하며 결국 헛돈을 쓴 건 아니냐 뭐 이런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쓴 돈이 얼마인데 1년에 27억씩 썼는데. 그렇죠. 야, 근데 이분 진심인데 46세면은 아직까지 회춘 노력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아닌가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투자를 해둬서 혹시 예. 어렸을 때부터 노안이었던 건가? 2018년 사진이 아주 썩 젊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미국의 억만장자. 네, 뭐 우리는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렇죠.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좋은 거 먹으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그건 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나라로 갈 때,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갈 때 소위 네네. 웰다행이라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뭐 이 세상 소풍 즐거웠노라고 말하리라 여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네. 곱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 영화에서도 황혼기부터 삶을 시작한 주인공 벤자민 버튼이 주변 사람의 인생이 먼저 끝나는 걸 정말 많이 보는데요. 이 때문에 삶의 유한성을 어떻게 긍정하고 또 삶을 얼마나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등장합니다. 실제 웰다잉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올해 4월 기준으로 2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수명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2018년 시작한 이 제도의 등록자가 2021년 8월 100만 명을 넘긴 이래 불과 3년이 안 돼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웰다잉이라는 것의 시장 규모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네. 고령 인구 비중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은 웰다잉 시장이 가장 잘 발달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일본의 어떤 그런 시장의 성장세를 통해서 한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슈카츠라고 부르는데요. 덕분에 슈카츠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일단 웰다잉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서는 뭐 신변 정리, 그리고 또 재산 상속 계획 수립, 장례식과 무덤을 준비하는 과정 등이 필요할 텐데요. 이 때문에 슈카츠 관련 매니저나 박람회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고 합니다. 슈카츠 박람회, 다시 말해 죽음 박람회의 경우에는 동네 마트에서 열릴 정도로 대중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면 죽음과 관련한 여러 행정 절차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고 하고요. 아울러 묘지를 견학하는 등의 슈카츠 여행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사후에 어디에 눕고 싶은지도 미리 결정해 놓겠다. 네네. 출산 육아 박람회는 들어봤는데 그 웰다잉을 준비하는 박람회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예, 우리나라 웰다잉 시장은 아직 일본에 비해서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지만 초기 시장을 선점하려는 스타트업들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례로 한 스타트업은 장례식의 주인공을 상주가 아닌 고인으로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전에 고인이 직접 작성한 부고와 사후 메시지를 본인이 바랐던 시점에 지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메시지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등으로도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 이건 찬성이에요. 장례식의 주인공이 상주가 아니라 고인이 된다. 그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도 보면 네네. 부인을 먼저 보냈을 때 부인 생전의 사진이 PT로 돌아가면서 네네. 가장 좋아했던 음악이 BGM으로 흐르잖아요. 네, 정말 멋진 장면인데요. 최근에도 장례식에서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고인께서 좋아했던 음악을 틀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그냥 보고 싶은 사람들이 한 번씩 와서 인사하고 간다 이런 자리로 만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그쵸. 굉장히 멋진 슛 쏜 다음에 이거 내 장례식장에서 좀 틀어달라고 뭐 이런 농담을 남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생전에 많이 사용하셨던 것 아니면 좋아했던 물품 이런 걸 놓은 장례식장도 봤는데 갑자기 영화로 거치게 다시 들어가 보면 네네. 벤자민 버튼 아버지가 단추회사 사장님이었다고 했잖아요. 예. 요것도 어떻게 산업적으로 얘기가 될까요? 예, 서양에서는 그 사람의 성을 보면은 조상이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벤자민 버튼의 가문도 버튼이라는 이름에서 추측해 볼 수 있듯이 어떤 단추 제조 일을 해왔습니다. 실제 글로벌 단위로 잘 나가는 단추 기업들이 존재하거든요. 일단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퍼와 단추 등을 파는 YKK라는 기업이 유명합니다. 진짜 유명한 예, 회사죠. 1934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무려 70개국에서 4만 6천 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2022년 기준으로 8조 원에 육박하고요. 또 장인의 국가로 꼽히는 독일에도 1530년 설립된 프림이라는 단추 및 지퍼 제조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연간 약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어떤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해드린 이야기 중에서 두 회사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단추와 지퍼를 모두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형태는 다소 달라도 옷을 여민다는 핵심적 기능은 같기 때문이겠죠. 실제 이 영화에서 벤자민의 아버지가 자기 회사를 설명할 때 지퍼 만드는 굿리치가 경쟁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굿리치가 지금은 타이어 회사로 더 유명하지만 과거에는 지퍼 달린 장화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랬구나. 아빠 말은 저는 한마디도 안 들었네요. 자, 그래서 영화는 재밌습니까? 예,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후회와 원망을 경계하는 태도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인간은 과거에 했던 실수를 후회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는데요. 너무 거기에 매몰되는 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주인공은 인생을 황혼기부터 경험하게 되면서 모든 삶은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깨달았고요. 이 때문에 삶의 여러 사건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화 진짜 좋습니다. 틸다 스윈튼, 콘스탄틴의 그 갸브리엘이 여기 나온 그 여자가 맞는지 그거 확인해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